네, 여러분은 지금 I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적사기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자, 지난주에 4.19 얘기를 했었어요. 네. 네, 그 이제 서대문 경무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 어디까지 했었죠? 이건 뭐 부정선거 거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정선거 전까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서대문 경무대가 왜 어느 정도의 어떻게- 위세였는가. 약간 이기붕에 대한 네, 사람에 네. 대한 네. 배경 이야기를 좀 더 한 것 같아요. 네. 이제 3.15 전까지 그가 누리던 위세에 음. 대한 말씀까지 드렸어요. 그렇죠. 그 서대문 경무대라는 게 실제로는 거의 뭐 인해 장막 같은 그런 이제 구실을 했었고, 이기붕이 1956년 부통령 선거에서 심지어 낙선을 했음에도 그 위세가 여전했었다. 그리고 그 서대문 경무대라는 말을 그래서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용적으로 사용했었다. 뭐 그런 말씀까지 드렸고요. 네. 이제 맏아들 그 이강섭을 이승만의 양자로 입적하는 얘기까지 했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게 되게 약간 어떻게 보면 되게 양반집이랄지 이런 그 유교적인 그 질서에서는 어긋나는,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네, 어긋나는 학렬이 맞지 않는 어. 이 양자 입적이라는 게 네. 사실은 아들을 아버지 뻘로 때려 넣는 약간 네,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신의 그 증손자뻘을 아들로.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네. 이기붕은 자기 아들을 자기 아버지 뻘로. 아버지 때 학렬로 넣어버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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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족보가 이렇게 완전히 꼬이게 만드는. 굉장히 네. 그랬었던 이야기까지 했었죠. 네. 네. 정말 막말로 어느 나라 족보냐 뭐 거의 그런 소리를 그렇죠, 들을 그렇죠, 법한. 그렇죠. 네, 그 말씀까지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3.15 부정선거 이야기부터 서대문 경무대가 몰락하고, 거기가 지금 이제 4.19 혁명 기념 도서관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제 변천사까지 네네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3.15 정부통령 선거가 그 아주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로 기록되게 되는 배경에 이 이기붕 씨의 당선 여부가 놓여 있었다. 그거는 이제 사실인데, 그쵸. 사실인데,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이유 때문에 사실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었어라고 얘기하는 그 해괴한 논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도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 네,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잘 네. 몰랐다 이분은 아무것도 네. 몰랐다. 네, 근데 이제 그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무것도 몰랐으면 비선실세? 네. 그것 자체도 문제고 네. 사실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때 3.15 그러니까 60년 선거인데, 1960년. 네, 실제로 그 전에 4년 전에 있었던 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받은 어떤 충격에 대한 대비로 이미 3.15 부정선거는 예정되어 있었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자칫했으면 질 뻔했죠. 그럼요. 그러니까 56년도에. 56년도에 사실은, 그러니까 56년도 선거도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정말 더 거슬러 가기 시작하면 54년에 4.4.5입 개헌을 해서 56년 선거에 이승만이 출마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삼선 가능하게 자기한테만, 그 초대 대통령한테만 그걸 가능하게. 그것도 사실은 4.4.5입이기 때문에 원래. 네, 그러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부정인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그 4.4.5입 개헌할 때 의장이 이기붕이죠. 그러네. 그 도대체 계산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지? 네. 두고두고 약간 한국 헌법사에서 욕먹을 법한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서 결국 56년 대선에 출마하는데, 선거가 5월 15일인데 열흘 앞두고 당시에 이제 상대였던 민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익희 후보는 빠진 상태고, 이제 진보, 그때 이제 당까지 만들지 않았었고, 그렇죠. 네, 무소속인데 어쨌든 진보 세력에서 이제 그 연합으로 해가지고 후보가 된 조봉암 후보랑 이승만이랑 대통령 선거에선 둘이 붙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때 이승만이 504만 표, 69.98%, 조봉암이 216만 표, 30.01% 이렇게 나와요. 네네. 네. 그러니까 조봉암 입장에서는 이때도 상당히 부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조봉암 입장에서는 사실은 꽤 많은, 선방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진보 정당의 후보가 30% 받기 쉽지 않죠. 30%를 받는다는 건 상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신익희라고 하는
후보가 급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네. 이렇게 올라가진 후보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영향으로 표를 더 받은 것도 있겠지만, 네. 근데 이제 좀 이제 원래 정황을, 가지고 있었던 신익희 후보의 표들이랄지 이런 것들이 흩어지는. 네, 정황을 잘 따져보면 네. 이때 그러니까 이승만이 504만 표, 조봉암이 216만 표를 받았는데 무효표가 185만 표가 나와요. 와, 그러네. 이게 다 신익희 무효표인 거예요. 아. 왜 그러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때 이제 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갑자기 서거하니까 그렇죠. 이제 일종의 이제 그 연대 논의가 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진보계에서는 부통령 후보를 사퇴시킵니다. 이제 부통령은 그 장면으로 우리가 단일화를 하자 하자. 이런 뜻이고, 네. 그리고 이제 민주계에서 사실은 그러면 조봉암 후보 쪽으로 표를 몰아줍시다를 적극적으로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구만.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금도 유구한 그- 역사입니다. 네, 지금도 단일화 이후- 이 민주당과 이제 뭐 이름은 바뀌기는 하지만 아무튼 그 진보 세력 사이에서 선거 때마다 또 어떨 때는 뭐 서로 도움이 되는 네. 경우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서로가 서로 때문에 이게 우리 뭐가 안 된다 이렇게 또 싸우는 일들이 있잖아요. 유구한 역사죠. 예, 이게 이제 이때부터 네.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아예 대놓고 무효표를 찍으세요를 종용합니다. 예. 아, 민주당 나름대로 어쨌든 그 포지셔닝을 계속 포지션을 잡고 싶었군요. 제1야당으로서의 포지션. 그렇죠. 그리고 어찌됐건 그 적극적인 진보 세력과의 연대에는 상당히 항상 조심스러워하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주류 정당으로서 의 그 포지션이 옛날부터 확고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래가지고 무려 무효표가 185만 표나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합쳐도 400만 표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죠? 상당한 거예요. 그러네요. 거기서 이제 이래저래 뭐 흩어졌거나 아니면 투표하러 안 나온 표까지 생각하면 이렇게 합치면 55대 45인데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참고로 이때 조봉암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네. 큰 시도단이 네. 경북입니다. 네, 네. 60년 만에 네, 경북이에요. 네, 조봉암 후보 지지율. 그다음에 이제 당시에 이기붕 후보는 380만 표, 44%. 장면 후보가 401만 표, 46.4%. 나머지 이제 그 다른 후보들이 또 부통령에는 4명이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합쳐갖고 한 80여만 표 가져가고,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기붕은 낙선, 이승만은 당선. 참고로 그때 장면 후보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일단 서울 76.9%. 그리고 2위가 경북. 네. 네,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시겠죠? 네, 아이러니.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뭐 샌드위치표 대표적으로 그거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그 조봉암 표 100장 있으면 그 앞에 이승만, 뒤에 이승만 하나 그렇지. 네.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네, 이런 거를 이제 많이 했다고 하니까 뭐 아무튼 그리고 나중에 그 이때 이제 이거를 치르고 나서 나중에 3.15 부정선거의 이제 총지휘자가 되는 최인규 당시 이제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 회고록에도 이때 실제로 조봉암 장면표가 많았다. 이런 상황 때문에 4년 후에 3.15를 계획할 수밖에 없었노라. 네. 근데 이제 이걸 반성하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나라가 어떻게 이런 놈들 손에 넘어가게 될 수 있느냐. 뭐 어쩔 수 이런 없었다. 쪽으로. 네.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리고 이승만이 이미 네. 이때 80세가 넘어가요. 그쵸. 네. 그치. 56년 선거 때 이미. 그치.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고시는 부통령한테 이게 가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장면 불안하네. 후보가 당선되고 몇 달 만에 피격당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게 배우가 이유가. 이기붕이었다. 그러니까 다 이때부터 이게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이승만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진짜로 선거를 치르면. 이게 거의 한 70년 전 얘기인데 네. 지금 미국이 지금 대통령 선거 네. 조 바이든하고 어려우네. 트럼프가 네. 둘 다 나이가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 마당이니까 60년이 지난 60년 70년이 지난 지금도 걱정하고 있는데 근데 미국은 왜 클린턴, 부시, 오바마 다 젊을 때 대통령이 되는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그거는 뭐 네. 어쨌든 그래 네. 얼마나 걱정이 되긴 했겠네요 진짜.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걱정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이 박사는 대통령으로 다시 만들어 놔야 되고 음. 부통령을 안전하게 이제 우리가 승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이제 그런 종합적인 계획이 3.15 부정선거였던 거죠. 아. 그래서 이제 60년 선거를 앞두고 이승만이 이미 1959년에 조봉암 선생을 죽여버리잖아요. 그쵸. 예, 예. 그리고 59년 3월에 이 최인규가 내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때부터 이미 선거 운동을 해요. 최인규 내무부 장관이 직접 전국의 시읍 면동에 공무원 친목회라는 걸 조직을 해서 선거 개입을 하는 거죠. 네, 득표 이 작전을 이제 점검을 합니다. 최인규가 직접 전국을 순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모아놓고 계속 그걸 지시를 했다라는 거죠. 나중에 그 판결문에 보면 최인규의 재판 판결문에 최인규가 이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비합법적인 비상수단을 사용하여서라도 이승만 박사와 이기붕 선생이 꼭 당선되도록 하라.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놓고 봐야 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그러니까 뭐 엄청 성스러운데? 네. 어떤 의미로 보면?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다시 좀 불미스러운 일로 5월 선거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쵸. 이때 계속 5월 선거였어요. 그러네요. 네, 5월 선거였는데 1960년 2월에 선거를 3월로 땡겨버립니다. 그래서 3.15가 된 거예요. 네, 선거를 3월로 땡긴 이유가 표면적인 구실은 농번기를 피한다가 구실이었는데 이때 민주당의 이제 또 다른 대선 이승만의 이제 새로운 대선 후보 상대 조병옥 씨가 병을 앓고 있었거든요. 빨리 치워버리자. 그래갖고 이때 치료하려고 1월에 미국에 가 있었어요. 야,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데? 오기 전에 뭐 거의 이런 거죠. 와. 빨리 이거 선거 치러버리자. 야. 근데 조병옥 씨가 2월 15일에 들어왔군요. 미국에서 수술하다가 병사합니다. 또 상대가 또 죽은 없어 거예요. 후보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쪽은 좀 안심을 했겠죠. 대통령 선거 없으니까, 쪽은. 후보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조봉암이라는 인물도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제 부통령 선거가 관건이 된 거죠. 또 이제 장면. 자, 그래서 이승만이 책임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미 준비된 계획을 이기붕을 위해서만 쓴 거지. 몰빵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이승만 네, 대통령. 이승만 정말 천운이 따르는 사람입니다. 2번 연속. 네. 나중에 선거 전에 민주당이 그 자유당과 정부 측의 이 부정선거 계획을 자기들이 이제 그 확인한 바들을 폭로합니다. 사할 사전 투표. 사할은 사전 투표라. 네. 지금도 한 40% 사전 투표합니다. 사할 사전 투표. 네. 3인조, 5인조 공개 투표. 오. 네. 그죠. 옛날에 군대 군부 독재 시절에 군대에서 그거는 공개 그렇죠. 투표를 했다고 하죠. 80년대까지 계속 그렇게 됐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완장 부대를 활용해서 뭐 이렇게 계속 압력을 주거나 감시하는 어떤 그런 이제 압박을 주고 야당 참관인을 축출합니다. 시비를 붙여서 깡패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제 대단한데. 그래서 목표가 뭐냐면 모든 투표구의 자유당 후보 득표율이 85% 이상이 되어야 한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알려진 건데 뭐 뇌물, 협박. 이때 나온 게 막걸리가 아니라 고무신, 막걸리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죠. 매표하는. 네. 그리고 죽은 사람 이름이 선거인 명부에 등재되는. 이게 이제 사전 투표 지금의 사전 투표와 다릅니다.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그게 아니고 미리 이승만 이기붕을 다 찍어서 투표함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제 정식 투표함이랑 바꿔치기를 하는 거죠. 그냥 함 자체가 바꿔치고 했던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제 개표할 때 또 그런 샌드위치나 이런 방식들. 심지어 어떤 지역은 그래서 100%가 넘어간 데도 있었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나라에서도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날도 있었죠. 그래 심지어 이승만은 2월 13일에 선거 관련 담화를 발표하는데 정 부통령이 같은 정당 소속으로 선출되어야 한다. 각각 의견이 다른 사람이 정 부통령으로 피선된다면 나는 응종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이미 자기는 당선됐다. 지금 이런 얘기를 대통령이 하면 이제 탄핵 얘기가 나오겠죠. 선거 개입이니까. 네. 그리고 이 정도 수위까지 발언을 했으면 아마 탄핵
분명히 들어갈 그쵸. 겁니다. 예. 이 정도 수익은 들어갔죠. 네, 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냥 그보다 훨씬 낮은 수익에서 열린우리당이 그냥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했다가 아마 제가 정확한 원인이 기억나는데 이게 흐름상으로 보면 내가 대통령으로서 합법적인 한에서 할 수 있는 한은 하겠습니다라는 네, 정도로 그렇죠. 얘기했어요. 예. 합법적인 한에서 할 수 있는 한 한다고 했는데도 선거 개입이라고 그랬죠. 했죠. 예. 그러니까 이미 선거 전부터 부정선거에 대응하는 시위가 벌어져요. 최초의 시위가 2월 28일. 이미 예. 어디에서 벌어지느냐? 대구. 되고 네, 대구. 아까 그 경북에서의 그 민주당, 진보당 투표를 말씀드렸죠. 네, 네. 대구의 고등학생들이. 네. 그러니까 그날이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장면 후보가 이제 유세하러 대구에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각급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강제 등교를 지시한 거예요. 일요일인데. 네, 일요일인데. 부실이 뭐 갑자기 시험을 본다던가 갑자기 시험을 보면 어떻게 영화 관람을 한다던가 같이.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유세장에 학생들이 못 가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걸 학생들이 간파를 하고 이제 그 전부터 그 등교령이 내려지는 건 그 전주였을 거 아닙니까? 그 주말부터 시위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8개 고등학교 총 1200여 명이 27일, 28일, 그러니까 아마 토일일 거예요, 이게. 양일 걸쳐서 시위를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 그게 보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지역에서 학생들 시위가 3월 초에 막 벌어집니다. 그러다 이제 선거 당일 3월 15일에 그 마산에서 그 유명한 거죠. 이제 그쵸. 투표 참관인이 그쵸. 그 이제 실랑이를 벌이게 그 실랑이를 벌이는 도중에 부정투표함이 이제 드러났죠. 그걸 적발하게 되니까 이제 시민들이 그날 바로 시위로 들어가서 그날 이제 한 학생이 최루탄을 맞고 눈에 맞고 죽은 그 시신이 4월 11일 날 발견이 되죠. 바다에서 바다에서 떠올라서 네.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었는데 네네. 이 학생은 심지어 그 고향도 마산이 아니고 마산으로 유학을 가서 이제 학교를 딱 들어가는 고등학생이었던 거예요. 시신이 발견되니까 이제 전국적으로. 우리 오리전 일할 때 또 생각나네요. 지금 그렇죠. 뭐 이렇게 강경대가 1학년인데 뭐 하냐 이거랑 비슷하게. 맞아요. 이 상황도 그럼 그렇게 얘기를 또 해요. 이제 김동길 교수님 같은 분은 고등학생들이 뭐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렇게 괜히 따지면 저 분위기에 부안해동해가지고 데모는 몇 살이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20대 청년이 뭐라 그러 이렇게 나오고. 그런 논리로 가면요. 그러니까. 우리 왜 그 독립유공자 중에 10대도 있고. 3.1 만세운동 그 시위에 참석해서 이렇게 잡혀 들어가고 그런 분들 다 독립유공자거든요. 유가순 여사 같은 경우도 몇 살이에요 사실은? 몇 살이에요? 그러니까 18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 실제로 생각지 않던 사람이 어떤 상황에 휘말려 가지고 막 대중들에 의해서 막 이렇게 뭐 영웅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뭐 그쵸. 영화에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리틀 빅 히어로인가? 더스틴 호프만 나왔던 영화 같은데. 아무튼 뭐 그런 일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은 사실은 그 거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그 자의식이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김동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지금 뭐 4.19부터 해가지고 고등학생이 데모하고 이런 것들 다 몰라간다는 얘기인 건데 것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 그러니까. 누가 선동해가지고 한국에 있었던 지금까지 있었던 대부분의 혁명 아니면은 뭐 의병 그렇죠. 뭐. 더 과거로 가도 뭐 해가 이 조선시대 유구한 몇백 년의 역사에서는 다 의미가 없는 그 집에서 일하고 그러던 사람들이 뭐라 농사했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튼 이렇게 또 연결되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전국적으로 확산되던 중에 4월 18일 날 드디어 이제 서울에서 고대 고대 학생들이 이 고대 출신 학생들뿐만 아니라 출신들이 엄청나게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대단하죠. 심지어는 그 이명박 대통령도 4.19는 안 건드렸다고 자기 고대생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그거다 이래가지고 본인도 본인은 그때는 고등학생이나 막 그랬겠군요.
뭐 그랬다라는 얘기가 돌 정도로 대학생인지 예, 아무튼 예. 됐습니다. 그때 이제 그 고려대학교가 시위를 하면서 이제 시내로 들어와가지고 시내 행진을 하고 학교로 돌아가던 중에 예, 정치 깡패들에 의해서 이제 맞았죠. 습격을 당하죠. 그렇죠. 예. 그 주역들도 나중에 서대문 연구소에서 사형을 당합니다. 네, 아무튼 그 일이 벌어지고 이제 4월 19일을 맞은 거죠. 네, 4월 19일에 이제 전국적으로 거대 규모의 시위가 일어나고 특히 서울에서는 이제 진짜 경무대로 진출하려던 사람들, 그 다음에 길을 바꿔서 서대문 경무대. 그래서 이때 이제 서대문 경무대가 첫 습격을 당합니다. 시위대에 의해서. 네. 그러니까 이날 이제 정부가 계엄령을 선포하고 실제로 발포를 하죠. 그래서 이때 4.19 당일에만 전국에서 공식적인 사망자만 100여 명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서대문 경무대 이기붕 자택, 네, 그걸 습격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이제 기사를 보면 이제 한 1천여 명이 서대문 이 의장 댁 못 미쳐서 언덕에서 경찰하고 충돌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도님은 터라고 네네. 예, 되어 있는 거기가 언덕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부터 조금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언덕에서 경찰과 충돌했다는 얘기겠죠. 학생들은 이제 돌을 던지고 소방차가 등장해서 붉은 물을 뿌렸다는 거예요. 붉은 물은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설마 고춧가루 물은 아니겠지라고 저는 믿어봅니다. 그냥 예. 붉은 그냥 색소가 들어간 물이겠지라고 믿어봅니다. 근데 이 당시에 체류탄이 있었던 걸로 보면은 뭔가 체류가스를 푼 물 뭐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60년도에 뭐 체류탄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그러면 고춧가루면 양반인 거죠. 그쵸. 네. 의로울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런 이제 부상자들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학생 나중에는 600여 명 정도가 그 집 앞 노상을 점거해서 그 집 앞까지 접근을 그렇게 합니다. 간 거예요, 또. 네. 대단하네. 그래서 초기에 이기붕은 이미 그 뒤로 나와서 피신을 해요. 그래갖고 뭐 비서집에도 갔다가 어디죠 경기도 포천까지 가서 어느 군부대 여기까지 가서 뭐 피신했다가 뭐 거기서 또 거절당해가지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며칠 있다가 이기붕이 4월 22일 이승만을 찾아가서 전국 수습 방안을 협의했다 이런 게 기사가 나와요. 청와대로 간 거죠, 그러니까. 네, 경무대로. 네, 그 네. 당시엔 경무대, 지금은 청와대. 네, 네. 네. 그리고 다음 날 이기붕이 4월 23일입니다. 부통령 당선 사퇴 고려라고 발표를 합니다. 아, 고려하겠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또 논란이 돼요. 뭐 어쩌자는 거지, 고려? 그래갖고 이제 사람들은 이제 성에 안 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말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사퇴합니다라고 그냥 어. 간단하게 말을 그러니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조금 잦아들었을 수도 있는데 사태를 고려합니다. 고려합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아 이게 사실은 사퇴한다는 뜻이다 막 해명하고 막 난리가 납니다. 아, 그 당시에? 예, 예. 그리고 4월 24일에 이기붕과 이승만이 다시 만나게 되는데 이승만이 그때 이제 자유당 총재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기붕도 모든 공직에서 사퇴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잦아들질 않았죠. 그래서 4월 25일이 되면 교수들이 시위에 나섭니다. 네. 그러고 다시 대규모 시위로 이제 확대가 되죠. 그리고 이날 임화수, 이정재 이런 사람들의 집도 시위대에 의해서 네,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이날 이기붕 집 앞도 역시 또 다시 이제 1200, 1300명 정도가 경비망을 뚫고 이제 정문까지 진출했다고 합니다. 어떤 기사에는 대문을 파괴하기 시작했다 뭐 나오고 어떤 기사에는 경비실을 파괴했다 뭐 나오고 그러고 이제 경찰들이 발포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제 총성이 들린 건 맞는데 나중에 알려진 바로는 경찰이 아니고 그 입양되지 않았던 이기붕의 작은 아들이 있어요. 네. 이강욱이라고. 네. 이강욱과 그 친구들이 집에 있던 엽총을 발사한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총소리가 들렸고요. 그리고 서대문 쪽에서 이제 군인들이 옵니다. 군부대가. 네. 군부대가 아무래도 진압을 위해서 동원됐겠죠. 당연히 네. 그러겠죠. 그런데 이제 시위대가 막 박수로 맞아주면서 우리랑 같이 하자. 그러니까 경찰과 군인을 좀 다르게 본 거예요 그때. 우리랑 같이 하자. 네?
그 이제 이기붕 집을 경비하는데 깡패들이 투입됐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이기붕이 다시 피신을 합니다. 다시 피신을 해갖고 그 집 앞에서 25일 밤부터 26일 오전까지 밤샘 시위가 벌어지는 거고요. 26일 아침에 이제 이기붕 집을 들어갑니다. 이제 시위대가 들어가서 가재 도구를 이제 다 파손하고 이제 불을 지르는데 그 이런 여러 가재 도구들을 이제 날라다가 불을 지르던 중에 북구동에 있었던 성조기 미국 국기 그것도 뭐 뺐겠지. 학생들이 발견해서 그걸 꺼내요. 그래서 취재하던 미국인 기자들한테 그걸 전해줍니다. 네, 그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값 비싸고 호화로운 여러 세간살이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훔쳐가려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었겠죠. 학생들의 이제 그걸 재질을. 그러니까 학생들이 실제로 일종의 그 치안 유지를 한 거예요. 여기 이제 나중에 기사에 보면 금 주전자. 주전자를 그 금으로까지 물맛이 좋대요. 네, 금 대접. 아 그렇습니까? 금 대접. 물맛이 아, 좋죠. 그러네요. 물이 안 변하죠. 이 식기가 다 금이에요. 그러니까요. 금 밥뚜껑. 네. 밥뚜껑만 금이었겠습니까? 그러면 그릇도 이제 밥그릇도 금이었겠죠. 그죠. 네, 뭐 이런 것들을 훔쳐간 절도범이 있었어요. 나중에 검거당합니다. 나중에. 네. 그리고 놀란 게 이제 4월이었잖아요. 수박과 메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4월에 수박이 있었을 때 60년도에 4월에 수박이 있을 정도면 이미 하우스 농사를 어디선가 지었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멜론은 수입이겠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네, 네. 미국 뭐에서 통해서 왔겠지 뭐. 아 바나나조차도 그러네. 저희 어릴 때도 그게 비쌌잖아요. 아유 꿈도 못 꿨죠. 네, 정말 진짜 비쌌어요. 네 비쌌습니다. 네.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저 어렸을 때는 바나나랑 우유 먹고 이런 집들은 부잣집이었어요. 네. 비쌌습니다 바나나가.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정말 이거에 분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시에 그 시위하다 부상 중인 사람을 바로 그 아래 적십자병원에서 치료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 네. 음식거리. 네. 야, 그분은... 그리고 집 창고에서도 쌀, 밀가루, 설탕 이런 게 14가마가 나왔다는데 이것도 적십자병원에 전달해 줍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서 집 안에서 수표가 뭐 3천만 환 이게 발견됐다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국은행으로 돌려보내고요. 나중에 되게 착하다. 네, 나중에 이제 이 수사를 하다가 이 차명 계좌를 비롯한 각종 계좌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예금만 수억 환 당시에 때였고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등등 하면 이제 엄청난 재산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재 도구를 막 불태우고 쌀가마를 병원으로 나르고 하는 장면들이 다 신문에 실려요. 이날 오전 10시에 이승만이 하야 성명을 냅니다. 네, 하야 성명을 내고 다음 날 사임서를 이제 제출하고 이승만이 그다음에 그 다음 날 4월 28일 날 오전에 경무대에서 나와서 자기 집 그 이화장 대학로 뒤에 있는 그 이화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요 사이에 이기붕 일가가 경무대 어느 경기동 안으로 피신에 들어갔다가 거기 은신에 있었는데 네. 이승만이 4월 27일 날 사임서를 제출하고 그날 밤 혹은 그 다음 날 이승만이 나오게 되는 4월 28일 그 새벽 그 사이 어느 즈음인가 그 입양시켰던 아들 이강석과 나머지 이기붕 박마리아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들 이강욱 네 사람이 다 총에 맞아서 죽어 있는 채로 이제 사체가 그날 아침에 발견이 되죠. 이게 자살이냐 아니냐 가지고 뭐 사실 얘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냥 유력한 설은 이강석이 당시에 이제 그 사관학교를 졸업해서 육군 소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렇죠. 그 총을 그 이강석의 총이거든요. 이강석이 아마 이제 이게 이제 사태를 직감하고 체념하고 이제 가족들을 모두 쏘아 죽인 다음에 스스로 자기도 자살한 것 아닌가 보통 이제 이렇게 정리를 보통 하죠. 그러니까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또 음모설이 돌려면 여러 가지 볼 수 있는 딱 분위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아무튼 이 서대문 경무대가 몰락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뒤이어서 그 유족회 사무실로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집을 다시 그냥 고쳐가지고 이게 이제 대지가 585평, 건평이 187평, 2층 양옥이었다고 해요. 크네. 네.
신의 집인데 이 정도면 정말 네. 대단한 거죠. 마당이 어마무시하게 네. 넓군요. 4월 혁명 유족회에서 사무실로 사용했고 당시에 사망한 186명의 그 영정을 여기다 모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 당시 들어서 이제 민주당 정부, 장면 정부에서 허용을 해준 듯하고 5.16 쿠데타가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이거를 공매 시도를 합니다. 62년 2월부터 62년 8월까지 5차례를 서대문 세무서가 이제 그 공매 입찰을 내는데 시가의 절반 정도로 냈는데 계속 유찰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냥 흔히 사람들 하는 말로는 흉가라 그렇다 이게 있는데 이제 여기에 조건 중에 4.19 유족회가 실제로 거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4.19 유족회를 상대로 한 명도 절차는 매수자가 책임진다. 이런 조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실제로는 요것 때문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게 계속 유찰되니까 이제 정부가 62년 연말에 정부가 사들여가지고 63년 8월에 유영 그러니까 이제 남은 영정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영정 봉안소로 사용할 것을 이제 제안하고 결정을 합니다. 지금의 이제 보훈부의 전신이 이제 원호청 옛날에 그리고 이제 관리는 유족회가 하시오. 그냥 이제 유족회가 쓰라고 계속 이제 둔 거예요. 네. 이제 유족회는 요거를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1964년에 이 집의 그 본체를 이제 도서관으로 개조를 합니다. 그래서 4.19 기념도서관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에 그 이용료가 있거든요. 저렴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유족회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 이거를 이제 만든 것 같아요. 좌석을 196개. 야, 집에 196개 좌석을 놓을 수 있다는 게 정말 그러니까 네. 엄청 넓은데. 네. 그러니까 침실, 거실들을 이제 도서관 열람실로 쓰는 건데 진짜 아무튼 넓은데요. 그렇고 그 온실이 있었대요. 거기를 유형 봉안소로 쓰고 그 온실에 그냥 이게 뭐 그냥 하는 표현 같은데 500가지 꽃들로 화려했던 온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수박 키웠나 보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는 1971년에 이제 지상 5층 건물을 새로 그걸 헐고 이제 그걸 지어가지고 도서관을 이제 대규모로 확장해서 신축 개관을 하게 돼요. 그래서 1층은 유족회 사무실로 쓰고 나머지 층은 이제 도서관으로 쓰는 거죠. 그래갖고 당시에 이제 850석이나 됐대요. 와. 그게 이제 서울에서는 국립중앙도서관, 지금 저기 강남 역삼동인가 그걸로 갔죠. 그 다음에 이제 남산에 있는 그 시립도서관에 이어서 세 번째 규모였답니다. 서울에서. 근데 이제 입장료는 저렴한데 그거 외에 다른 수입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이용자들은 굉장히 많았다는데 위치가 좋잖아요. 그렇죠. 시내 한복판에 있고. 그래서 도서관 운영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90년대까지 이제 그 재정난이 이어져 가지고 90년 당시에도 별다른 냉난방 시설도 없이 그러니까 막 겨울이면 연탄 난로 뭐 그냥 이런 거 갖다 놓고 그런 큰 공간에 그렇게 이제 유지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1993년 2월에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잖아요. 네. 김영삼 정부가 역점을 두고 행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4.19 재평가 작업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그래서 93년 4월 19일 저희가 취임하고 첫 4.19 때, 그러네. 4.19 33주년을 맞아서 현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수유리 4.19 묘역에 참배하고 헌화를 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그리고 이런 말을 해요. 이제 4.19는 30여 년의 굴절된 역사를 거쳐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비로소 미완성에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이때 이미 헌법정문안이 있었잖아요. 그럼요. 87년 헌법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비로소 미완성에서 완성의 길로 나아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번에 그 당에 계신 어느 분께서 5.16이 4.19를 뭐 좌절시킨 게 아니다 이 말씀하셨다고. 이게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말씀이에요. 4.19는 이제 30년여의 굴절된 역사를 거쳐 문민정부의 출현으로. 이제 아무튼 그래서 4.19를 역사적으로 재평가하겠다 이걸 이제 다짐을 하고 그 4.19 묘역이 이때 이제 재단장, 확장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1운동 다음가는 역사적 의거로 재평가 복원시켜야 한다. 이게 김영삼 정부의 기본 입장이었고 김영삼 대통령의 당시 4.19 도서관도 혁명 정신을 상징할 수 있도록
현재 비좁은 도서관을 이전해 새롭게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해라. 네, 이걸 지시합니다. 어차피 그 부지 자체가 큰 건물이 들어서긴 어렵고 그치. 네, 여러 가지 등등.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청와대 공보수석이 이렇게 이제 이걸 설명을 해요. 새 문민정부가 자신의 정신적 바탕을 4.19에 둔다는 뜻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93년 10월에 4.19 묘역 이제 이 확장 공사를 착공을 하고요. 그래서 그게 95년 4월 김영삼 대통령 임기 중이죠. 네. 이게 준공되고 국립묘지로 이게 승격됩니다. 네, 4.19 묘지가 지금 국립묘지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김영삼 정부에서 한 일입니다. 도서관도 1995년부터 이제 부지를 원래 그 4.19 묘역적으로 옮기는 게 어떠냐 이런 검토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런데 뭐 어떤 이유로다 여의치 않아서 이제 현재 부지를 사용하기로 하고 95년부터 이제 확장 공사를 합니다. 그 건물을 증개축을 한 거죠. 그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 임기 안에는 못 마쳤고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후에 98년까지 이제 증개축을 마치고 그 안에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정도를 다 보완해서 2000년에 재개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름을 4.19 혁명기념 도서관 이렇게 하게 된 게 이제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무리 지어야 되겠군요. 네. 뭔가 좀 이렇게 이렇게 한번 짚어보면서도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나 이런 다큐멘터리나 뭐 등등등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우리가 서로 이제 평가나 등등등을 어떻게 좀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많은 고민이 들기는 합니다. 사실. 네. 이기붕이라는 사람의 어떤 이런 걸 보면서 뭐 책임이 없다. 책임이 정말 없는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붕 씨 일가가 굉장히 그 뭐 전횡을 일삼은 건 뭐 사실이지만은 그 이제 그 모두의 적으로 그냥 이기붕 박마리아 부부에게 그냥 다 그 책임을 돌려버리고 네. 이승만이 거기서 면피를 한다? 그러니까. 아, 그거는 좀 얘기가 다른 그러니까. 문제다.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마치 이렇게 되게 뭐 무균질에 모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 이제 그렇게 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크게 의미가 없는 일을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예, 4월달 반드시 4월달에 좀 짚어야 했던 4.19 혁명과 서대문 경무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로 저희가 만나는 거겠죠?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는 그러면 마이FM 91.3MHz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역사기행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원이었고요. 네, 박정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